말도 안 돼. VIP 중환자실에서 청소부 세리는 손에 든 쪽지를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던 재벌 회장이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회장의 손에 쥐어진 쪽지.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회장 이송해! 친형 도영의 말에 회장을 이송하려던 순간 세린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막아? 저리 안 비켜! 도영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 세린의 한마디에 병원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청소부 세린은 대체 어떤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의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35층짜리 유리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한태준 의료그룹 본사였어요. 아침 햇살이 건물 외벽에 부딪혀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로비에는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었고 직원들이 바삐 오갔어요. 밖에서 보면 흠잡을 곳 하나 없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날 최상층 이사회실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묵직한 침묵이 깔려 있었어요. 임원들은 자리에 앉아 눈치만 살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죠. 테이블 상석에 한태준이 앉아 있었어요. 올해 58.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머리카락엔 흰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맞은편에는 형 한도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두꺼운 서류철을 탁자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꽤 컸습니다. 오늘 안건은 회장님의 경영 판단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굳었어요. 서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태준은 천천히 형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잊었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들었어요. 때는 30여 년 전이었습니다. 20살의 태준은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형 도영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판자촌 골목이었습니다. 양철 지붕 아래 벽 틈으로 바람이 쌩쌩 들어오는 방 한 칸이었어요. 그 좁은 방에서 두 형제가 어깨를 맞대고 살았습니다. 한겨울이면 연탄 한 장으로 밤을 버텼어요. 이불이 축축하게 젖으면 둘이 번갈아 몸으로 눌러 말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제는 웃었어요. 이게 뭐가 힘드냐고, 우리 아직 젊지 않냐고요. 의료기기 공장을 세운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철공소나 다름없었어요. 설비를 들여놓는 날 인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말없이 팔을 걷어붙였어요. 무거운 철판을 둘이서 끙끙대며 직접 날랐습니다. 태준의 손바닥이 철판 모서리에 걸려 찢어졌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손수건으로 꽁꽁 감아 묶고 다시 들었습니다. 거래처를 뚫는 건 더 험난했어요. 납품하러 찾아가면 문전박대가 예사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계단으로 기계를 직접 날라야 했어요. 어떤 거래처 사장은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니들이 무슨 의료기기야? 동네 철공소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판자촌 사는 놈들이 무슨 사업이야. 도영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눈이 붉어졌습니다. 우릴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럴 때마다 태준이 형의 어깨를 툭 쳤어요. 형, 우리가 증명하면 돼. 공장 월세가 밀려 전기가 끊길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형제는 촛불을 켜놓고 설계도를 다시 펼쳤어요. 그런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첫 투자 설명회에 나갔던 날도 기억났어요. 정장이 한 벌뿐이었습니다. 형제가 번갈아 입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한 투자자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공장 냄새 나네. 결국 회의실에서 쫓겨났어요. 도영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태주는 그 건물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엔 우리가 저기 앉아 있을 거야. 그 말이 허언이 아니었어요. 형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계약이 성사되던 날, 둘은 판자촌 골목에 쪼그려 앉아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어요. 잔도 없이 병째로 돌려 마셨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형, 우린 끝까지 같이 간다.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웃음은 진심이었어요. 적어도 그때만큼은요. 다시 이사회실이었습니다. 태주는 눈앞의 형을 바라보았어요. 그 기억 속 형과 지금 앉아있는 형이 같은 사람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서늘했어요. 도영이 서류 한 장을 태준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분 위임 동의서였어요. 태준아, 이제 좀 쉬어. 내 몸이 먼저야.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걱정이 담긴 얼굴이었어요. 태주는 그 서류를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품 안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재무자료였습니다. 형님, 이자금 흐름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도영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나이에 무리하면 안 된다니까.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태주는 자료를 펼쳤어요. 수치를 짚어가며 말을 이으려는데 갑자기 손이 떨렸습니다.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연탄 한 장으로 버티던 그 방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손바닥에 피를 흘리며 철판을 나르던 젊은 시절이 겹쳤어요. 그리고 그 위로 지금 눈앞에 형 얼굴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태준이 휘청였어요.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어요. 안경이 멀리 굴러갔습니다.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이사회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한도영이 가장 먼저 벌떡 일어났어요. 쓰러진 동생의 어깨를 붙잡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태준아, 정신 차려. 그러고는 임원들을 향해 외쳤어요. 빨리 구급차 불러요. 회장님 과로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도영은 동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이마를 맞댔어요. 누가 봐도 당황한 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였어요. 도영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중 한 장. 지분 위임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도영은 동생의 손을 쥔 채로 발끝으로 천천히 그 종이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집어들어 정리했어요. 표정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 아주 잠깐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태준이 들것에 실려 나갔어요. 이사회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부터 회사 안의 공기는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들것에 실려 나간 뒤 이사회실에는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흩어진 서류들이 바닥에 그대로 널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굴러간 안경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지만 선뜻 치우지는 못했어요. 그 안경이 방금까지 살아 숨쉬던 사람의 흔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임원들은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한도영은 가장 마지막에 이사회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구급대원들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들것 위에 누운 동생의 발끝이 문틈으로 사라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도영은 그제야 천천히 넥타이를 고쳐 맸어요.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은 늘 조용한 곳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깔린 그 공간에는 기계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산소 공급기가 일정한 박자로 숨을 밀어넣었고 침대 옆 모니터에는
심박수 그래프가 녹색 선으로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어요. 바깥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든 그 안에서만큼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한태주는 흰 시트 위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어요. 인공호흡기가 얼굴에 씌워져 있었고 팔에는 굵은 링거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두 손은 힘없이 옆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이사회 테이블에서 서류를 짚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크게 아픈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장 박정우는 유리창 너머로 한참 태준을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손에 들린 검사 결과지를 다시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수치 하나가 자꾸 눈에 걸렸어요. 혈액 속 진정제 농도였습니다. 정상 범위를 훌쩍 벗어나 있었어요. 그런데 처방 기록 어디에도 그만한 양을 투여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박정우는 결과지를 손에 쥔 채 담당 의사를 조용히 불렀어요. 나란히 서서 수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담당 의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처방량은 분명 정상 범위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처방 외에 추가로 약물을 투여했다는 이야기였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먼저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그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정우는 결과지를 들고 자리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조용히 집어넣고 닫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정우가 자리를 정리하려던 참에 병원장실 문이 열렸어요. 한도영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잠시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동생 상태 솔직히 어떻습니까? 박정우는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약물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정확한 원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눈 주변 근육이 살짝 당겨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부드럽게 풀렸어요. 그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환자에게도 회사에도 좋지 않습니다. 말은 정중했어요.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박정우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기가 불편했어요. 도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습니다. 의료진 내부 기록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금은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그가 문 손잡이를 잡으며 돌아섰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원장님도 자리 지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이 닫혔어요. 박정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당부가 아니었어요. 조용하지만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부터 병원 안이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태준의 담당 간호사가 바뀌었어요. 전날까지 중환자실을 맡던 간호사는 아무 예고도 없이 다른 병동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10년 넘게 중환자실만 담당해온 베테랑이었는데도 발령 통보는 단 하루 만에 떨어졌어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의료 기록 접근 권한도 제한됐습니다. 중환자실 관련 서류는 도영이 따로 지정한 담당자 외에는 열어볼 수 없게 됐어요. 기존에 드나들던 의료진들이 하나둘씩 접근이 막혔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있었지만 소리내어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병원 복도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본사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회사 장부를 도맡아 관리하던 회계 담당 직원이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났습니다. 그것도 전날 저녁에 통보를 받고 이튿날 아침 짐을 쌌어요.
자금 흐름을 누구보다 훤히 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운 자리에는 도영이 직접 고른 인물이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회사 회계 시스템 비밀번호가 전면 교체됐습니다. 기존 직원들은 더 이상 장부를 열어볼 수 없었어요. 이상하게 여긴 직원 하나가 인사팀에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보안 강화 조치라고요.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었어요. 긴급 이사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긴장한 임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도영은 침통한 얼굴로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임원들을 둘러보더니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동생이 회복할 때까지 제가 회사를 맡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손을 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이사회가 끝나고 도영은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태준을 향하던 그 고갯짓이 이제는 도영에게 쏟아졌습니다. 도영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 끝 창가에 잠깐 멈춰서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35층 아래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펼쳐졌어요. 저녁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도심 곳곳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유리창에 손을 짚으며 조용히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회사는 안정돼야지.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요. 그 시각 중환자실에서는 기계 소리만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한태준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공급기가 규칙적으로 숨을 밀어넣었고 모니터 위 녹색 선은 변함없이 오르내렸어요. 그런데 그때 태준의 손가락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눈에 띌 듯 말 듯한 작은 움직임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손가락의 움직임을 보지 못한 그날 밤, 중환자실 복도 불빛은 낮게 깔려 있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난 병원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발소리도 줄었고 말소리도 줄었어요. 그 고요한 복도 한켠에서 청소 카트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강세린이었어요. 28살. 키가 작고 어깨가 좁았습니다. 병원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품이 약간 컸어요. 전에 일하던 사람한테서 물려받은 옷이었습니다. 새 유니폼을 맞추려면 돈이 들었으니까요. 세리는 소매를 한번 접어 올리고 카트를 밀었어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피곤한 건지 무덤덤한 건지 구분이 잘 안 됐어요. 그날 아침은 새벽 4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세린이 사는 반지하 월세방은 골목 안쪽 낡은 건물 지하에 있었어요. 창문이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낮에도 햇볕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벽 한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아무리 닦아도 장마철만 되면 다시 올라왔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책상 하나와 1인용 전기장판, 그리고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세리는 천장을 잠깐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켰어요. 보일러를 아끼려고 전기장판만 켜두고 잔 탓에 방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어요. 세리는 후드 집업을 꺼내 걸치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물이 가늘게 나왔어요. 수압이 약한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받아 세수를 했어요. 찬물이 얼굴에 닿자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돌아서면 책상 위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세린이 고등학생 때 찍어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세린은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나 오늘도 잘 버텨볼게. 그리고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병원 직원 식당은 아침 일찍부터 열렸어요.
세리는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쟁반 위에는 흰 쌀밥과 국, 반찬 2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직원 식당 밥이라 맛이 특별할 건 없었지만 그래도 아침을 챙겨 먹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아침을 꼬박꼬박 챙겨 먹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간호사 2명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은 젊은 애들도 청소하네. 스펙이 안 되니까 그렇지 뭐. 낮은 목소리였지만 다 들렸습니다. 세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표정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씹고 삼켰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 말에 일일이 반응하기엔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카트를 끌고 복도로 나왔어요. 청소구역은 일반 병동과 VIP 병동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일반 병동 복도는 늘 사람이 많았어요. 보호자들이 복도 의자에 앉아 쪽잠을 자거나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링거줄을 달고 천천히 걷는 환자들이 오갔습니다. 세리는 그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비집으며 걸레질을 했어요. 그런데 VIP 병동은 달랐습니다. 복도가 넓었어요. 바닥에는 미끄럽지 않은 고급 타일이 깔려 있었고 조명도 따뜻한 색이었습니다. 병실 문마다 이름 대신 번호판이 붙어 있었어요. 면회도 제한적이었고 복도를 오가는 사람도 적었습니다. 세리는 VIP 병동과 일반 병동의 경계를 넘어갈 때마다 세상이 2개로 나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같은 병원인데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게 눈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은 의료 폐기물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약물 앰플 빈 병의 개수가 맞지 않았어요. 처치 기록지에는 2개를 사용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폐기물 봉투 안에는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차이였어요. 실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며칠 사이에 2번이나 있었어요. 세리는 카트 손잡이에 걸어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날짜와 병실 번호, 수량 차이를 짧게 적었어요. 옆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청소원 아주머니가 보고 말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 일 아니야. 세리는 잠깐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아주머니는 혀를 끌끌 찼어요. 세리는 다시 수첩을 카트에 걸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적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눈에 띄는 것들을 흘려보내지 않는 습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엄마 병원비를 아끼려고 약 처방전을 꼼꼼히 들여다보던 시절부터 생긴 버릇이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세리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냉장고 앞에서 도시락을 하나 집었다가 가격표를 보고 잠깐 망설였습니다. 5,800원이었어요. 옆에 있는 3,500원짜리 삼각김밥 2개와 번갈아 보다가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삼각김밥 2개를 집어들었어요.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유리문에 비친 자신을 잠깐 봤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작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세리는 시선을 거두고 걸었습니다. 오후 늦게 세린에게 새로운 청소구역이 배정됐어요. VIP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처음 맞는 구역이었어요. 선임 청소원이 짧게 설명해줬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조용히 나오면 된다고요. 말소리도 최대한 줄이라고 했어요.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트를 밀었습니다. 자동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은 바깥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어요. 세리는 카트를 문 옆에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갑을 끼고 걸레를 꺼냈어요. 침대 난간을 닫고 링거 거치대 아래 바닥을 닦았습니다.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움직였어요. 침대 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한태준 의료그룹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침대 발치 쪽 바닥을 닦으며 슬쩍 얼굴을 봤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어요. 숨은 기계가 대신 쉬어주고 있었습니다. 손은 시트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돌아서서 나오려다 세리는 잠깐 멈췄어요. 눈을 감은 채 누워있는 그 모습이 왠지 혼자 남겨진 사람 같았습니다. 돈도 있고 회사도 있는 사람인데 이 순간만큼은 그냥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어요. 세리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어요. 복도로 나온 세리는 카트를 밀며 다음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뭔가 작은 것 하나가 걸렸어요.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세리는 VIP 중환자실 청소를 꾸준히 맡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구역 하나가 늘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들어가서 닦고 정리하고 조용히 나오면 됐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그 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른 구역은 청소를 마치고 나오면 깔끔하게 잊혔는데 그 방만큼은 나오고 나서도 자꾸 생각이 났어요. 침대 위에 누운 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말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기계만 대신 숨을 쉬어주는 그 사람이요. 세린 자신도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병원이 한층 조용해진 시간이었어요. 복도 형광등이 낮게 켜져 있었고 오가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세리는 카트를 밀고 VIP 중환자실 앞에 섰어요. 자동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은 늘 그랬듯 고요했어요. 기계들이 내는 낮고 일정한 소리만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장갑을 끼고 걸레를 꺼냈어요. 문 쪽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천천히 닦아 들어갔습니다. 한태주는 오늘도 눈을 감고 있었어요. 흰 시트가 가슴까지 덮여 있었고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숨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 줄이 2개 꽂혀 있었어요. 손등에 파랗게 혈관이 비쳤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었고 손바닥에는 오래된 흉터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직접 일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손을 보니 그 말이 거짓이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세리는 침대 난간을 닦으면서 자꾸 그 손에 시선이 갔어요. 재벌 회장이라고 하면 곱고 부드러운 손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 사람 손은 달랐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세리는 잠깐 걸레질을 멈추고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손이랑 크기만 다를 뿐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고생한 사람의 손은 다 비슷하게 생겼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를 마저 하려고 다시 걸레를 들었는데 갑자기 예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가 병원에 처음 입원하던 날이었습니다. 세린이 고등학생 때였어요.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 엄마 손을 꼭 쥐었는데 엄마 손이 이렇게 차가웠습니다. 그때도 기계 소리가 이렇게 울렸어요. 그때도 이런 형광등 불빛이었습니다. 세리는 눈을 한번 감았다 떴어요. 지금 여기가 그때 그 복도랑 같은 병원이었습니다. 엄마를 보낸 곳이요. 세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고는 침대 발치 쪽 바닥을 닦으며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 방엔 둘뿐이었고 한 명은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요. 가끔 혼자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말이 새어나오는 거요. 저는 여기서 엄마 보냈어요. 이 병원에서요. 말이 나오고 나서 세리는 살짝 멋쩍었어요. 다시 걸레를 들려는데 이번엔 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가족이 곁에 있기는 한 걸까요? 며칠째 청소를 하면서 보니 형이라는 사람이 한 번씩 왔다 가긴 했는데 그때마다 병실 안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잠깐 들여다보고 나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자식이 있는지, 배우자가 있는지도 세리는 몰랐어요. 텔레비전에서는 회장님 소식을 많이 봤지만 가족 얘기는 거의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세리는 닦던 손을 멈추고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생각이란 걸 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한 걸까요? 의사들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알 수 없다고요. 눈을 감은 채 반듯하게 누워있는 모습이 편안해 보이기도 했고, 뭔가 꽉 참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세리는 걸레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서 있었어요. 엄마가 의식이 흐릿해질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문득 생각났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는데 이마에 주름이 잡혀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 표정이 꼭 그랬어요. 어쩌면 이 사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렸어요. 세리는 숨이 멎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어요. 눈꺼풀이 떨리더니 무겁게, 아주 힘겹게 반쯤 열렸습니다. 충혈되고 초점이 흐린 눈이었어요. 그런데 그 흐린 눈이 천천히 세린을 향했습니다. 세린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회장의 눈이 세린의 얼굴 위에 머물렀습니다. 뭔가를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빛을 향해 열린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눈은 분명히 세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린은 그 자리에 굳어서 그 눈을 마주봤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장의 눈꼬리에서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아주 조용히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 귀 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고는 눈꺼풀이 다시 천천히 닫혔습니다. 힘이 다한 것처럼요. 그게 전부였어요. 세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줍지 못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실제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눈은 분명히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봤어요.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연달아 일어났어요. 세리는 다급히 의료진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 당직 의사가 들어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청진기를 귀에 꽂고 가슴에 댔다가 뗐어요. 수치들을 한 번씩 훑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무의식 환자에게도 반사 반응은 나타날 수 있어요. 눈이 잠깐 열리거나 수치가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사는 차트에 짧게 메모를 남기고 방을 나갔어요. 자동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세리는 혼자 남았어요. 반사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세린을 봤어요. 허공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어요. 반사 반응이 눈물로 나타나는 건지 세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곁에서 오래 있어 봤기 때문에 알았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과 몸이 그냥 흘리는 눈물은 달랐습니다. 그 눈물은 후자가 아니었어요. 세리는 다시 침대 쪽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때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회장의 오른손이 살짝 접혀 있었습니다. 아까는 그냥 손이 구부러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손가락 사이에 뭔가 끼어 있었습니다. 세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장갑 낀 손으로 회장의 손가락을 살며시 폈습니다. 구겨진 종이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세린이 얼른 집었습니다. 작고 얇은 종이였어요. 오래 쥐고 있었는지 구김이 심하고 손에서 나온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세린은 천천히 펼쳤어요. 두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하나. 그리고 그 아래 숫자 4개. 091이.
세리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비밀번호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날짜이거나요. 9월 12일로 읽으면 날짜가 됐어요. 9월 12일은 세린의 생일이었습니다. 물론 세린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우연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숫자 4개가 우연히 겹치는 일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생일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세린은 그냥 병원 청소부였어요. 며칠 전까지는 이 병실에 들어온 적도 없었습니다. 접점이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접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또 있었어요. 이 종이가 어떻게 이 사람 손 안에 있었을까요? 의식이 없는 사람은 손에 힘이 빠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는 꽤 단단히 쥐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억지로 쥐어준 게 아니라면 쓰러지기 전부터 이미 손에 들고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쓰러지는 순간에도 이 종이를 놓지 않은 거였어요. 의식이 흐려지면서도 이것만은 꼭 쥐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어요. 눈은 다시 감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전화번호는 누구의 번호인지, 091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 종이를 왜 손에 쥐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세리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버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세리는 반지 하방으로 돌아와 전기장판 위에 앉았어요. 유니폼도 갈아입지 않은 채였습니다. 주머니에서 그 종이를 꺼내 다시 폈어요. 전화번호와 091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세리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힘겹게 열렸던 그 눈이요. 그 눈이 자신을 향하던 순간이요. 그리고 흘러내리던 눈물 한 방울이요. 반사 반응이라고 했지만 그 눈은 분명히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돼서야 겨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다시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걸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자신이 청소부라는 걸 알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끊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흐릿하고 힘겨운 눈이 자신을 향하던 순간이요. 세리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세리는 잠깐 눈을 꼭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어요. 2번의 신호음이 울렸어요. 세리는 숨을 참은 채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댔습니다. 3번째 신호음이 울리려는 순간 전화가 연결됐어요.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비서실장 최준혁입니다. 세리는 순간 말이 막혔어요. 비서실장이라는 말이 예상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냥 개인 연락처인 줄 알았는데 비서실장이라니요. 세리는 침을 한번 삼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한태준 회장님 중환자실 담당 구역이에요. 청소를 하다가 회장님 손에서 종이를 발견했는데 거기 이 번호가 적혀 있어서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끊긴 건 아니었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짧은 침묵이었어요. 세리는 혹시 끊어버리는 건 아닐까 싶어 전화기를 더 꽉 쥐었습니다. 그러다 비서실장이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그 종이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화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리는 잠깐 망설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그것도 대기업 비서실장을 직접 만나러 가야 한다는 게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다급하거나 수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세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디서 만나면 됩니까? 오늘 저녁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날 저녁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지난 지하 주차장은 한산했습니다. 형광등 몇 개가 깜빡이며 낮게 켜져 있었고 구석구석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주차된 차들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면 쓸쓸한 느낌이 났습니다. 세리는 청소 유니폼을 갈아입고 나왔는데도 괜히 초라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곳에서 비서실장을 만나는 게 맞는 건지 영 어색했습니다. 저쪽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소리도 거의 없이 미끄러지듯 세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키가 큰 남자가 내렸어요. 나이는 40 중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단정했어요. 흐트러진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서실장 최준혁이었어요. 그는 세린을 보는 순간 걸음을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세린은 그걸 느꼈어요. 뭔가를 확인하듯 세린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더니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세린은 그게 무슨 눈빛인지 알 수 없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경계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요. 최준혁이 먼저 말했어요. 종이 가져오셨습니까? 세린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건넸습니다. 최준혁이 받아서 천천히 펼쳤어요. 전화번호와 091이. 그 두 줄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살짝 조여드는 게 보였어요.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다시 접어 세린에게 돌려줬어요. 회장님이 이걸 직접 남기셨군요. 혼잣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세린을 바라봤어요.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세린은 당황했어요. 따라오라고요. 어디로요? 이 늦은 시간에 이 지하 주차장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망설이는 게 당연했어요. 최준혁이 세린의 망설임을 읽었는지 짧게 덧붙였어요. 회장님이 남기신 지시입니다. 그 숫자를 가져온 사람에게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세린은 한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빛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언가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세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병원 건물 안쪽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환자들이 다니는 복도가 아니었어요. 직원들도 잘 모르는 지하 연결 통로였습니다. 최준혁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좁고 긴 복도였는데 조명이 낮았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어요. 세린은 묵묵히 따라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두꺼운 철문 하나가 나타났어요. 벽면에 번호 키패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최준혁이 멈춰서서 세린을 돌아봤어요. 번호를 직접 눌러주십시오. 세린은 키패드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에 적혀있던 숫자를 눌렀습니다. 0912. 짧은 기계음이 울렸어요. 그리고 묵직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쪽은 작은 방이었어요.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면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벽면을 따라 서류 상자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정성껏 관리해온 공간이었어요. 가운데에는 작은 금고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세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금고 위에 올려진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다른 서류들과 달리 따로 봉투에 담기지 않고 그냥 놓여 있었어요. 세린이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봤습니다. 서류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친자 확인 결과서. 세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세린.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세리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가 그 서류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친자 확인 강세린 한태준. 이 단어들이 하나씩 머릿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도무지 문장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류 아래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어요. 젊은 남자와 한 여자가 판자촌 골목 어귀에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웃고 있었어요. 여자도 웃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질 뻔했어요. 엄마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훨씬 건강한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이 엄마였어요. 세리는 그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뒤를 뒤집어 봤어요. 낡은 볼펜으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세 글자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리는 숨을 쉬는 게 힘들었어요.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사진 옆에는 또 다른 서류 묶음이 있었어요. 펼쳐보니 송금 기록이었습니다. 날짜가 수년에 걸쳐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매달 일정한 금액이 같은 계좌로 보내진 기록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날짜가 세린이 태어나던 해와 맞닿아 있었어요. 가장 최근 날짜는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세린은 그 기록들을 한 장씩 넘겼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두꺼운 서류철 하나가 더 있었어요. 열어보니 낯선 계좌 번호들과 자금 이동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한도영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나왔어요. 세리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중요한 자료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것들과 달리 봉투 겉면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리는 그 글씨를 읽었어요. 세리나. 세리는 그 두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말이었어요. 이 공간을 만든 사람이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언젠가 이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봉투는 아직 봉해져 있었습니다. 세리는 그것을 바로 열지 못했어요. 손에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최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세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어디서부터 무너져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리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작은 방 안에 조명만 고요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세린의 손에는 엄마 사진과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젊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세리는 그 웃음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속으로만 물었습니다. 답도 없었어요. 그냥 조명만 고요히 켜져 있었습니다. 세리는 그날 밤 반지하방으로 돌아와 전기장판 위에 앉았어요. 손에는 엄마 사진과 아직 열지 못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열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될 것 같았어요. 그게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알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세리는 먼저 사진을 다시 들었습니다. 엄마였어요. 젊은 시절 엄마였습니다. 세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세린이 기억하는 엄마는 항상 피곤하고 여인 얼굴이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새벽부터 나가 일하던 엄마였어요. 그런데 사진 속 엄마는 달랐습니다.
뺨이 통통했고 눈이 반짝였어요. 골목 어귀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면서요. 그 남자가 한태준이었어요. 세리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맞는지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젊었어요. 머리카락이 까맣고 볼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엄마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세리는 천천히 봉투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줄이 고르지 않았어요. 급하게 쓴 게 아니라 여러 번 고쳐 쓴 흔적이 느껴지는 글씨였습니다. 볼펜 자국이 군데군데 눌려 있었어요.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세리는 편지를 읽었어요. 편지에는 오래전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태준이 25살이던 시절이었어요. 공장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때였습니다. 기계 납품도 늘고 직원도 몇 명 생겼어요. 형 도영과 함께 밤낮 없이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공장에 오미경이 들어왔어요. 23이었습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였어요. 말이 없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서도 혼자 남아 기계 부품을 닦고 있었어요. 태준이 야근을 하다가 그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은 가끔 같이 야근을 했어요. 야근이 끝나면 공장 앞 포장마차에서 국밥 한 그릇씩 먹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김밥 한 줄을 반으로 나눠 먹었어요. 말이 많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방향을 보며 밥을 먹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게 좋았습니다. 태준은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퇴근길에 나란히 걷기도 했고 쉬는 날에는 시장 구경을 다니기도 했어요. 오미경은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이 됐습니다. 태준은 그 웃음이 좋았어요. 세상 걱정을 다 내려놓은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공장 일이 힘들어도 오미경이 웃으면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형 도영이 어느 날 태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공장 사무실이었어요. 도영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오미경이랑 그만 만나.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사 키우는 게 먼저야. 투자자들 만나고 거래처 넓히려면 집안이 반듯해야 해. 공장 여공이랑 결혼하면 회사 끝이야. 태준은 그날 밤 한숨을 쉬었어요. 형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랬으니까요. 사업을 하려면 집안이 받쳐줘야 했고 투자자들은 사람을 볼 때 배경을 봤습니다. 공장 노동자 출신 여자와 결혼한 대표에게 선뜻 돈을 맡기려는 사람이 많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태준은 알면서도 오미경 곁에 머물렀어요. 그 시간이 반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회사에 큰 투자건이 들어왔어요.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상대방 집안과의 혼사가 조건이었습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그랬어요. 도영이 태준을 밤새 설득했습니다. 이 계약 하나가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요. 판자촌에서 시작한 형제가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걸 놓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태준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공장으로 나갔어요. 오미경에게 말을 하러 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비한 말이 있었는데 오미경 얼굴을 보는 순간 다 사라졌습니다. 오미경은 태준을 보자마자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먼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평소랑 달랐어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오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였어요. 오미경은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그 뒷모습을 붙잡지 못했어요. 계단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붙잡아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미경은 그 주가 지나기 전에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인사도 없었어요. 짐을 챙겨 나갔다는 말을 다른 직원한테서 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편지에는 그 이후 이야기도 적혀 있었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결혼을 했고 회사는 커졌어요. 바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된 지인을 통해 소식이 전해졌어요. 오미경이 딸을 낳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혼자서요. 태주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딸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었어요. 태주는 직접 나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가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비서실장을 통해 조용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오미경은 돈을 받지 않으려 했어요.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태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위한 거라고, 아이 앞으로 보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오미경이 받아들였어요. 그날부터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보내졌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태주는 직접 나타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세린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에는 먼발치서 교문 앞에 서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걸어 들어가는 아이를 먼발치에서 바라봤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냥 멀리서 봤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갔어요. 운동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졸업생들이 꽃다발을 들고 나오는데 세리는 꽃다발이 없었어요. 혼자 나왔습니다. 교복 차림으로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 나왔어요. 주변에 가족이 없었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발을 내디디려고 했어요. 한 걸음만 가면 됐습니다. 한 걸음만요. 그런데 그 한 걸음이 끝내 떼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세린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비서실장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가 달렸어요.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린아, 이걸 네가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지금 많이 아픈 모양이다. 미안하다는 말이 얼마나 초라한 말인지 안다. 그래도 이것밖에 할 말이 없구나. 평생 미안했다. 세린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 흘렀는지 몰랐어요. 어느 순간 뺨이 젖어 있었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뒀습니다. 엄마가 그 말을 하던 날이 생각났어요. 병원 침대에서 세린의 손을 꼭 쥐고 뭔가를 말하려다 말았던 날이요. 너 아버지는 하고 입을 열었다가 끝내 말을 잇지 못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하려던 말이 이거였을까요? 세린은 알 수 없었어요. 세린의 기억이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세린이 17살이던 가을이었어요. 그해 가을은 유독 빨리 추워졌습니다. 세린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밥을 하다가 쓰러진 것 같았어요. 세린이 뛰어가 어깨를 잡았는데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 어지러웠을 뿐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세린은 알았습니다. 엄마가 요즘 밥을 잘 못 먹고 자주 피곤해한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언제나 괜찮다고 했습니다. 세린이 걱정할까봐 늘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날 세린은 엄마를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동네 내과에 갔어요. 의사가 검사를 권했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위암이었습니다. 초기가 아니었어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수술비가 문제였어요. 엄마가 식당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수술비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기는 했어요. 액수가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함부로 쓸 수 없다고 엄마가 못 박아뒀어요. 세린 몰래 따로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세린 대학 자금이라고 했어요. 세린이 그 돈으로 수술하자고 하자 엄마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내 거야. 손대지 마. 세린은 답답했어요. 엄마가 아픈데 대학이 무슨 소용이냐고 했습니다. 엄마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린한테 되레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공부는 끝까지 해. 그게 엄마 소원이야. 결국 수술은 미뤄졌어요. 엄마는 수술 대신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항암이 잘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암이 다른 곳으로 번졌다고 했어요. 의사는 이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빨리요. 세리는 그날 집에 와서 엄마가 모아둔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수술비에는 여전히 부족했어요. 세리는 그날 밤 학교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긴급 지원금 같은 게 있는지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엄마는 떠났어요. 수술을 받지 못한 채였습니다. 어느 새벽 세린이 병원에서 밤을 새우다 잠깐 졸았는데 그 사이에 갔어요. 세린이 눈을 뜨니 엄마 손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세린은 그 손을 한참 잡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와서 말을 건넸지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손을 잡고 있었어요.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연락할 친척도 없었어요. 세린이 혼자 치렀습니다. 고등학생이 혼자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어요. 장례식장에는 엄마가 일하던 식당 주인 아주머니와 단골 손님 몇 명이 잠깐 다녀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넓은 장례식장이 텅 빈 채였습니다. 세리는 엄마 영정사진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옆 빈 의자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앉아줬으면 했어요. 아무나요. 엄마를 보내고 나서 세리는 한동안 멍하게 지냈어요. 대학 입시가 코앞이었지만 공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원하던 대학이었는데 막상 엄마가 없으니 왜 가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었어요. 엄마가 쓰던 앞치마가 걸려있는 부엌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막혔습니다. 결국 세리는 대학을 포기했어요. 대신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 했어요. 엄마가 남긴 빚이 있었습니다. 병원비 외상이었어요. 세리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병원에서 청소부를 뽑는다는 공고를 봤어요. 급여가 나쁘지 않았고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무엇보다 엄마를 보낸 그 병원이었어요. 왜 그 병원으로 들어가고 싶었는지 세린 자신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었으니까요. 엄마가 걸었던 복도를 자신이 걸으면 조금 덜 외로울 것 같았어요. 말이 안 되는 이유라는 걸 알았지만 그냥 그랬습니다. 그렇게 세리는 이 병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반지하방 전기장판 위에 앉아 그 모든 기억을 다시 꺼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진과 편지를 옆에 두고요. 창밖에서 골목 가로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세리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엄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세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곁에 없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알면서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세린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요.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다 감당하고 세린한테는 웃는 얼굴만 보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린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출근해야 했습니다. 카트를 밀고 복도를 닫고 VIP 중환자실 문을 열어야 했어요. 그 침대 위에 누운 사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낯선 회장님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한참 만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자 말했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답은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창문 틈으로 가늘게 흘러들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길에 비서실장 최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면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리는 잠깐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된다고요.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최준혁이 병원 안작은 면담실을 잡아뒀어요. 병원 행정구역 쪽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잘 오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최준혁은 세린이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더 이상 기다리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세린은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아들었어요. 병원 안 분위기를 세린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영 쪽 사람들이 중환자실 주변을 더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담당 인력이 또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뭔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최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이 상태로 계속 계시면 한도영 쪽에서 외부 시설로 이송하려 할 겁니다. 이송이 되고 나면 손을 쓸 수 없어요.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세리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최준혁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어요. 보호자 등록입니다. 회장님의 직계 혈육으로 공식 보호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송을 막을 수 있고 의료 결정권도 생깁니다. 세리는 그 서류들을 내려다봤어요. 친자 확인서 원본이 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금고에서 꺼내온 거였어요. 세린의 이름과 한태준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인감이 찍혀 있었고 공증까지 돼 있었어요. 오래전에 준비된 서류였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런 날을 대비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날부터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최준혁은 병원 법무팀 자문을 조용히 구했어요. 정식 법무팀이 아니라 외부 변호사였습니다. 도영 쪽과 연결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골랐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친자 확인서는 효력이 충분하다고 했어요. 공증이 돼 있었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호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병원장 박정우도 움직였습니다. 박정우는 그동안 서랍 안에 넣어뒀던 검사 결과지를 꺼냈어요. 혈액 내 진정제 농도 이상 소견서였습니다. 도영이 직접 찾아와 압박하던 날 이후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서류였어요. 박정우는 그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서명을 한다는 건 도영과 정면으로 맞선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서명을 했어요. 서류 한 장에 담긴 용기였습니다. 한편 최준혁은 금고에 있던 두꺼운 서류철도 꺼냈어요. 한도영 명의 차명, 계좌 내역과 횡령 증빙 자료였습니다. 외부 회계 전문가에게 조용히 검토를 맡겼어요.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년에 걸쳐 회사 공금이 도영 명의 차명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명확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금액도 작지 않았습니다. 꼬박꼬박 조금씩 빼내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 어마어마한 금액이 됐어요. 회사 규모를 생각하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게 분명했습니다.
세리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씩 함께 했어요. 청소일은 계속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카트를 밀고 복도를 닦았어요. 누가 봐도 그냥 청소부였습니다. 도영 쪽 사람들이 세린을 지나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청소부였으니까요.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아무도 세린을 주목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서도 퇴근 후에는 최준혁을 만났어요. 서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린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보호자 등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 하나씩 배워가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준혁이 세린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보호자 지정 동의서였습니다. 회장님이 사전에 작성해둔 서류였어요. 쓰러지기 전 스스로 판단이 흐려질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세린의 이름이 직접 적혀 있었어요. 강세린. 보호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린은 그 종이를 손에 들고 한참 있었어요. 이 서류 한 장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을지 생각했습니다. 멀리서 졸업식을 바라보던 사람이요. 붙잡지 못하고 돌아서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결국 이 방법을 택했던 거였어요. 직접 나타날 수 없으니 적어도 자신이 쓰러지면 딸이 곁에 있어줄 수 있도록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세린은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보호자 명단에 강세린의 이름이 공식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처리됐어요. 창구 직원은 그냥 서류 하나를 처리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행정 절차였어요. 하지만 세린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린은 보호자 자격으로 중환자실을 드나들 수 있게 됐어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카트를 밀던 사람이 이제는 보호자 증명서를 들고 그 문을 열었습니다. 달라진 건 그 한 장짜리 서류였어요. 하지만 그 서류가 바꿔놓은 것들은 작지 않았습니다. 도영 쪽은 아직 몰랐어요. 최준혁이 일부러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준비는 다 돼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서, 약물 소견서, 횡령 자료, 보호자 지정 서류까지요. 하나씩 쌓인 것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이 더 지났어요. 병원 안 분위기는 겉으로 보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세린은 느꼈어요. 뭔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도영 쪽 직원들이 중환자실 앞을 더 자주 지나쳤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병원 행정구역을 드나들었어요. 누군가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최준혁도 그걸 감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세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내일 오전 중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송 서류가 준비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나와 주십시오. 세린은 전화를 끊고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이송이 된다는 건 모든 게 끝난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영이 원하는 외부 시설로 가면 접근 자체가 막혔어요.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이 전부 소용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세린은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새벽 내내 천장을 바라보다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였어요. 세린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청소 유니폼을 입고 카트를 세워뒀어요. 그런데 오늘은 카트 뒤에 작은 가방을 하나 더 챙겨왔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친자 확인서, 보호자 지정 서류, 그리고 박정우 병원장이 서명한 약물 이상 소견서까지요. 빠짐없이 다 챙겼습니다. 최준혁이 병원 입구 쪽에서 세린을 만났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한도영 씨가 직접 옵니다. 시계를 봤어요. 2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정우 병원장도 그 시간에 맞춰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10시가 가까워졌을 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도영이 걸어 나왔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옆에는 비서 2명이 따라붙었고 뒤에는 이송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동용 침대를 끌고 왔습니다. 처음부터 막을 생각 따위는 없다는 듯 준비가 완벽했어요. 도영의 걸음걸이는 여유로웠습니다. 올해 이 병원을 드나들면서 직원들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데 익숙해진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성큼성큼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양옆으로 비켰어요. 그런데 복도 중간쯤에서 도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누군가 서 있었어요. 세린이었습니다. 카트도 없었어요. 두 손을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복도 정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키가 작고 어깨가 좁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도영은 잠깐 멈칫했다가 이내 걸음을 옮겼어요. 비켜요. 세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영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앞에서 비키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청소부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막아? 저리 안 비켜? 그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흠칫 놀랐습니다. 몇몇은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바라봤어요. 세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내리깔지 않았어요. 도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펼쳐 들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보호자 자격입니다. 도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보호자.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뭔데? 바로 그때 박정우 병원장이 복도 저쪽에서 걸어왔어요. 흰 가운을 입고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도영을 향해 정면으로 걸어왔어요.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평소 도영 앞에서 말 한마디 조심하던 사람이 오늘은 달랐어요. 이분은 회장님의 친딸로 확인된 직계 혈육입니다. 보호자 명단에 공식 등록이 완료됐어요. 이송에 관한 모든 결정은 보호자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도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최준혁이 도영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자 확인서는 수년 전부터 공증이 완료돼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준비하신 겁니다. 도영은 그 말을 듣고 세린이 들고 있는 서류를 빼앗듯 받아들었어요. 눈이 빠르게 글자들을 훑었습니다. 강세린, 한태준, 친자 확인, 공증 완료. 그 단어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도영은 서류를 손에 쥔 채 세린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청소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똑바로 보니 달랐어요. 눈매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뺨의 윤곽이, 입술선이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도영의 뇌리에 오래된 기억이 스쳤어요. 판자촌 공장 골목이었습니다. 야근이 끝난 뒤 환하게 웃던 젊은 여자였어요. 오미경이었습니다. 도영은 그 자리에 서서 잠깐 굳었어요. 입술이 움직이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세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송은 제가 결정합니다. 그 말이 복도에 울렸어요. 도영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리가 꺾였어요. 비서가 옆에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영이 복도 바닥에 한쪽 무릎을 짚었어요. 그러고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양복 무릎이 차가운 병원 바닥에 닿았어요.
비서들이 황급히 달려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도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강세린이라는 이름이 적힌 면이 위로 향한 채 바닥에 놓였어요. 복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송업체 직원들은 이동용 침대를 세워놓은 채 서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영은 바닥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린을 바라봤어요. 세린도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도영의 눈빛은 분노도 아니었고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너진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비서들이 도영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도영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아직 흔들렸습니다. 서류는 바닥에 그대로 뒀어요. 짚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돌렸어요. 한 발 한 발 걸었습니다. 아까 올 때와는 걸음이 완전히 달랐어요. 아까는 복도를 장악하는 걸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걷는 게 전부인 걸음이었습니다. 비서들이 양옆에서 부축하다시피 따라갔어요. 이송업체 직원들도 말없이 침대를 끌고 물러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도영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 남은 건 세린과 최준혁과 박정우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짧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복도 대면이 있고 나서 사흘 뒤였어요.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부재 중 회사 운영에 관한 안건이라고 했어요. 임원들은 하나둘 이사회실로 모여들었습니다. 표정들이 어두웠어요. 며칠 사이 병원 복도에서 있었던 일이 회사 안에 조용히 퍼져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다들 느끼고 있었어요. 한도영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 복도에서 주저앉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다시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양복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달랐어요. 눈 아래가 어두웠고 입술이 자꾸 미세하게 긴장했습니다. 평소처럼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의 판단착오로 회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몇 가지 안건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말은 침착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우 병원장이 들어왔어요. 흰 가운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이사회 자리에 병원장이 나타난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도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박정우는 자리에 서서 말했어요. 회장님의 의식 저하는 자연적인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사회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박정우는 손에 든 서류를 테이블 위 화면에 띄웠습니다. 혈액검사 수치였어요. 진정제 농도가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처방 기록과 실제 수치의 차이가 숫자로 선명하게 보였어요. 박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방 기록에 없는 약물이 혈액에서 검출됐습니다. 누군가 추가로 투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임원들이 술렁였어요.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도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어요. 그때 이사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세린이 들어왔어요. 청소부 유니폼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준혁이 그 뒤를 따랐어요. 세린은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임원들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린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친자 확인서가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 수년간의 송금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펼쳤습니다. 한도영 명의 차명, 계좌 내역과 횡령 증빙 자료였어요. 최준혁이 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회사 공금입니다. 수년에 걸쳐 차명 계좌로 빠져나간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회계 담당 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숫자들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지면서 이사회실 공기가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도영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건 날조된 자료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복도를 장악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딘가 흔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최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외부 회계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도 함께 제출돼 있습니다. 도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원들이 자료를 돌려봤어요. 차명 계좌로 빠져나간 금액, 날짜, 경로가 촘촘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회사 장부와 대조하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선명하게 보였어요. 꼬박꼬박 조금씩 빼내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수년 동안 쌓이니 어마어마한 금액이 됐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도영이 회장의 의식불명 상태를 이용해 지분 이전 서류를 준비하고 자금을 이동하려 했다는 정황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사회실이 쓰러지던 날 도영이 서류를 집어든 장면을 기억하는 임원이 있었어요. 그 증언도 나왔습니다. 법무팀이 일어나 발표했어요. 위조 유언장과 불법 지분 이전 시도는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절차상 무효라고요. 이사회가 표결에 들어갔어요. 임원들이 하나씩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도영은 대표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도영은 자리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결이 끝나고 난 뒤 한동안 테이블만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뭔가를 말했을 거예요. 반박하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분위기를 뒤집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도영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텅 빈 이사회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오래 그 하늘을 바라봤어요. 판자촌에서 형제가 함께 올려다보던 하늘이랑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였어요. 며칠 뒤 도영은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어요. 회사 로비에 카메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영이 나오자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도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라탔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재활치료실은 병원 남쪽 끝에 있었어요.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오전에 햇살이 들어오면 바닥이 따뜻하게 데워졌어요. 한태준이 평행봉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치료사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태준은 왼발을 천천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오른발이 따라갔어요. 한 걸음이었습니다. 한 걸음을 걷는데 온 힘이 들어갔어요. 태준은 이마에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재활에 집중했습니다. 병원 안뜰에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내려앉았습니다. 벤치 2개가 놓여 있었어요. 태준이 먼저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긴 했지만 걸음이 제법 안정됐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어요. 눈빛이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세린이 정원으로 들어왔어요. 태준이 세린을 봤습니다. 세린도 태준을 봤어요. 세린은 맞은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가을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이 살랑였어요.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오래 아팠던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생 미안했다. 세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벤치 위에 손을 내려놓고 정원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발등 위로 떨어졌어요. 잠시 후 세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혼자였습니다. 태준의 눈이 붉어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세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장례식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엄마 보냈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렸어요. 이제는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이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세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발끝을 바라봤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라는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를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 말이 어떻게 발음되는 건지, 입안에서 어떤 느낌인지 몰랐어요.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태준의 숨이 멎었어요. 세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정원 위로 고요하게 내려앉았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이고 빛이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병원 시계탑이 보였어요. 숫자판에 9월 12일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금고를 열었던 숫자였어요. 진실이 시작된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사람이 처음으로 나란히 앉은 날의 숫자였어요. 세리는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햇살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